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 기온은 현재 영하 12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출근길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날씨처럼 우리 경제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죠? 미국 연준이 오늘 새벽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올리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 특히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기소개서를 하도 많이 써서 취업하려다가 작가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우리의 현실. 바로 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관리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인.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닛 앨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난 7년간의 제로금리 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 오를 듯 말 듯 오랫동안 망설여온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감에 찬 듯 보이는 미국. 하지만 과거 외환 위기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10여 년 만에 오른 미국 금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미국 금리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라든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것은 결국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동안 미국 금융시장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흘러나왔었던 투자자금, 글로벌 유동성이 규모 면에서도 줄어들고 미국 금융시장으로 회귀하면서 흐름 면에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주가라든가 또는 채권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요. 지금 뭐 실업률이 5% 정도라고 그러죠. 네. 그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하다시피 할 수 있다시피 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정도로 경제가 좋은 거죠? 앞서 모두에 예.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미국 경제는 상당히 지금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흥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세계 경제 안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 경제인데 사실상 유럽이라든가 일본 경제는 그다지 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미국 경제만이 독주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한 2%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예. 또한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면서 가장 중시를 했었던 것이 사실은 물가와 고용 시장입니다. 예. 이러한 고용 지표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던 11월 지표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5%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자리의 그 증가 개수 역시도 미국 경제 호조세를 판가름하는 지표라고 있는 20만 개를 넘어서서 21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린 건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먼저 그 시중금리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시중금리 오른다. 근데 대부분이 미국 오늘 금리 올렸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 금융권이 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개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모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예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올리고 내리면 따라서 내리는 패턴이 있었죠. 네. 근데 최근의 상황은 주요국마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럽은 금리를 내렸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 금리는 이번에 올라갔지만 유럽의 정책 금리는 부진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 마이너스죠. 예. 그러한 마이너스 금리 수준을 더 끌어내린 데다가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적 완화의 시행 기간 역시도 6개월 정도 더 하겠다라고 이달 초에 발표가 되었죠. 역시 일본은 그에 앞서서 이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있었고 예. 최근 들어서는 중국까지도 지난해 말 이후로 5차례 정책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이제는 수출 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환율 제도까지 바꾸면서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현재 상황은 세계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 자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정책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회복세가 그다지 강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좀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물가 정책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쪽으로 잡았다. 뭐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3년 동안 적용되는 중기 물가 목표 수준을 내년부터 이후 3년 동안 한국은행이 2% 수준에 맞추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이러한 2% 수준에서 실제 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채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예전과 달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나서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도록 해놓았죠. 예. 그것은 결국 실제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물가 관리 목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국은행이 적절히 대응했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이후에도 2% 수준보다 더 낮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기보다도 도리어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게 사실 디플레이션이 많이 접어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물가가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이론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게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로가 0이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떨어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명목 금리가 아니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 실질 금리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런 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도 빠진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명목 금리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계나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 금리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 낮아지는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미국 조사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리고 물가는 떨어지면 금리는 더 올라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는 예.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박사님께서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환율은 금방 변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는 이렇게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의 변동 폭도 그다지 크지는 않죠.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미 연준의 향후 1년 동안의 정책금리 인상 폭은 예. 미 연준 이사들이 희망하는 바로는 연준 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1%포인트 정도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금융시장의 이러한 트레이더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그 정도까지 올리기는 다소 좀 버거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향후 1년 동안 0.5 내지 0.75%포인트 정도의 그러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금리는 변화폭이 제한적인데 반해서 사실은 환율은 변동폭이 심하죠. 그렇다 보니까는 단 하루만 해도 적게는 몇 퍼센트, 많게는 5 내지 10%까지도 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보다는 환율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는 며느리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여쭤보기 조심스러운데 일부 경제 전문가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별로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예상되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적어도 원달러 명목 환율은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매우 큰 폭으로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 최근 들어서 여전히 수출이 부진하기는 하지만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달러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어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다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이 유동성 흐름 변화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또 유동성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럭저럭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흥국가에 타격이 많이 가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여타 취약신흥국들은 경제 상황도 안 좋지만 금융시장이 취약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미 연준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 이 정도의 변화에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를 그동안 상당히 늘려놓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체질 측면에서는 취약신흥국보다는 상당히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이 오늘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최근에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국제 경제의 불안 요인이죠. 이런 자원 수출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도 겹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취약 신흥국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신흥국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이미 4대 6 정도로 선진국보다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신흥국이 더 많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 수출이 위축되면서 금융 경로보다도 실물 경로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볼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100장 대수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100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 대단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비교하지 마십시오. 2998세대니까 가능한 원스톱 생활 환경. 비교해보세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일산 위의 새로운 주거 중심. 힐스테이트 운정. 1899-2919 현대건설.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 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오늘 아침 굉장히 춥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출근길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4분 48초 지나고 있는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전 시간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하위 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모두 마무리는 됐지만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우회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릉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목간 지점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대교부터 밀립니다. 이 구간 강변북로의 경우는 잠실철교 부근에서만 주춤하고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연희램프를 목간 지점 3차로의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뒤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지난 15일이었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위안부 문제 연내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를 더욱더 민감하게 하는 문제 또 있죠.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 씨가 자신이 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문제 일본 현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의 김경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위안부 문제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일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죠? 예, 언론 보도도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결렬이라는 게 예상이 됐던 거죠. 솔직히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장급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서로의 요구 조건, 이것은 실은 그 전부터 이미 다 나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양 정상이 얼마나 정치적인 그 해결 의지를 갖고 이제 타협점을 찾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서로 간에 결국에는 그 상방의 주장만 하고 끝났다. 물론 내년 초에 서울에서 다시 이제 국장급 회의를 열기도 하기를 봤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떤 정치적인 해결점 모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국장급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장급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진작에 해결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결국은 다시금 어떤 정상급 레벨에서의 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일본에서 보고 있나요?
그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그 기류가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강하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한국 같은 경우 그 4월부터 총선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도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모드에 일단 돌입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친일 프레임으로 이 공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와중에 이 위안부 문제의 어떤 그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아베 그 정권으로서도 아베 총리 자체는 이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베를 그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이제 점점 위안부의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참여연 선거 또 더더구나 이번엔 참여연 선거뿐만이 아니라 중의연 선거와 함께 그 더블 선거를 한다고도 지금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일본 여론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말이에요.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이거가 지금 상당히 혐한 이 기류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죠? 솔직히 이 야스쿠니 문제는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전화 인터뷰를 할 때 그 어떤 그 조직적인 움직임보다는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거를 이제 너무 이 한국의 프레임, 이 한국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야스쿠니의 만약에 이 사람이 진술한 대로 이 전창한 씨가 만약에 범인이라면 이건 어떤 돌발적인 범죄로 봐야 하는 것이지 이거를 한일 관계로까지 끌고 가려는 기류는 아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일종의 그 범죄이고 그 범죄의 기준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서로 언론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 하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이 상케이 신문을 중심으로 뭐 이 사람이 화약을 들고 왔다. 한국에서 너무 이 출국 검사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입국 심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조금은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좀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오늘 그 오후 2시에 판결 예정인 그 상케이 지국장의 그 재판이 있죠. 그 문제를 일본에서는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럼 상케이 지국장 선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상당히 정치화시켜왔죠. 그 상케이 지국장이 그때 그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아베 총리가 뭐 바로 만나기도 하고 오늘도 제가 출연하기로 돼 있는 TV 프로만 좀 몇 개가 되는 정도로 이 문제를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케이 지국장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논의의 여지가 있죠.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한국 정부가 그 정치적인 대응을 잘해왔냐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상케이 전략에 말린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 상케이 신문이 마치 뭐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무슨 뭐 자유의 전사처럼 보여지는 그 측면이 강하고요.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애당초 기소까지는 왜 간 거냐 하는 의미에서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한국으로서는 좀 득실이 없고 일본의 언론은 이 기회를 특히 상케이는 이 기회를 그 빌미 삼아서 한국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더더구나 이 상케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세종대학의 박유하 교수를 검찰이 기소했죠. 이 문제와 또 엮어서 보도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니 예를 들면 그 기소를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다른 쪽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그 논의의 여지가 있다. 상계뿐만이 아니라 아까 박유현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도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또 그 학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엮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그냥 엮어서 이제 표현의 자유의 프레임으로 간다 이건데 글쎄요. 우리로서는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결국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아무거나 다 써대도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언론이라는 것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관과 책임의식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그 프레임은 일본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소문 듣고 기사 쓰고 이러는 것들을 그럼 그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좀 이성적인 사람들도 많을 텐데 폭넓은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소문 듣고 기사 쓰고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서 언론의 자유까지 한다는 그거야말로 침소봉대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일본의 건전한 이성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그, 언론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언론도 왜 다 무슨 감정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런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죠. 그러나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언론에는 그 침묵하는 다수와 그 노이지한 그 소수라는 그 구도가 늘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그 다수가 무엇을 지지하느냐 보다도 그 소수의 강한 목소리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상당히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그 감정의 결과 야스쿠니와 같은 엉뚱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요코하마의 총영사관의 인분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뭐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조금 이게 한국이 정말 한마디로 이런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했는데 일본 사람 역시 지금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그걸 보니 이게 솔직히 한일 양국 모두 양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냉정한 사람은 누구나 참 씁쓸한 상황이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감정적인 대립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언론도 자중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그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카이대의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뉴스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내년 20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인 곳은 32개국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과 폴란드가 각각 19세와 21세로 다른 회원국보다 선거 연령이 높은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이 치러지는 2016년 기준으로 만 18세 인구는 63만 184명으로 추계가 됩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투표율을 적용하면 34만 1,560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데요. 누리꾼들은 10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 유리하다 불리하다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겠죠. 이런 반응이고요. 요즘 사건 사고 보면 선거 권리도 주고 책임지는 나이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추는 건 환영이지만 투표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네요. 말만 하지 말고 투표 좀 합시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근데 이게 선거구 획정 논의하는데 갑자기 선거 연령이 나오고 거기다 노동법 개정안 이거 통과시키는 게 나오고 네. 이런 거 보면 좀 어리둥절할 때도 있어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거죠? 네, 이제 공기를 사 마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대기오염
대기오염에 신음하고 있는 중국에서 캐나다산 청정 공기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로키 산맥 밴프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 7.7리터를 담은 캔 한 개가 우리 돈으로 18,000원, 생수보다 50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비싼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중국의 억만장자가 티베트 고원과 대만의 공기를 캔 10만 개에 담아서 개당 우리 돈 800원에 팔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8일 베이징에서는 처음으로 스모그 경고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발령이 돼서 시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의 야외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기를 본격적으로 사고팔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온 것이다. 중국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나무 심어도 20억 그루 아닌가요? 이런 분도 있었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라고 하니 건강이 걱정돼 공기를 사는 심정 이해는 갑니다. 이런 저는 근데 이 캔을 사서 어떻게 마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예? 예. 그리고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남성 53세, 여성 48세. 이게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 시민의 평균 은퇴 연령인데요. 예.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내몰린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40, 50대의 정년을 맞는다는 4.5정,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라는 5.6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기 퇴직자가 늘고 있는데요. 요즘 평일 오후 도서관에 가면 은퇴 후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년 남성들이 학생들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도 창업도 만만치 않아서 귀농을 결심한 은퇴자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조사에서도 퇴직 남성의 85%, 여성은 38%가 재취업을 시도했고요.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평균 10개월 정도 걸려서 제2의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누리꾼들 평생을 노력해서 임원을 달아도 20살 강남 건물주 아들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또 젊을 때부터 퇴직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내 미래를 보는 것 같고 진짜예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요즘은 아프니까 노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요새 20대 사람들이요. 회사 취직한 사람들도 위제에서 잘려나가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나는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지 평생 할 수 있나 이 생각을 20대 중반부터 한다니까요. 네.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